오늘은 이제 여자분이 힘든 사연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남자분, 그러니까 약간 퐁퐁 여사안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애 때문에 참고 살다가 이혼을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분이 이제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셨는데, 근데 제가 요 비슷한 사안도 몇 번 실제 이혼 소송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진짜는 아닐 수 있어요. 일단 또 설명드릴게요. 원래 어떤 커뮤니티 글이든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 그런 사연들도 있다는 거. 아, 그래서 퐁퐁인데 애 때문에 참고 사는 여자분들도 있더라. 근데 이게 그 남자 한량 스타일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좀 해볼게요. 퐁퐁인데 애 때문에 참고 살다가 이혼을 진행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 얘기다. 이렇게 써셨고. 난 여자고, 일단 여자고. 결혼 16년 차시래요. 16년 차는요. 초등학생 유자녀가고. 자, 처음부터 남편이 나보다 덜 벌고 모은 거 없는 건 알았다.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속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속인 케이스는 아니고 남자분이 돈이 없는 건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신 매우 강한 안정형이라 매사 호들갑의 불안형인 나와는 다른 안정감을 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제가 하나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결혼 관련 이야기를 제가 드릴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서로 다른 거를 보완하는 사람을 선호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시고 나랑 좀 비슷한 결인 사람을 찾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결혼에는 크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결혼 상대방을 이제 고를 때 저는 사실은 조금 비슷한 결을 고르시기를 권해요. 그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려고 결혼을 하시는 케이스 있잖아요. 어떤 인간이든 내가 못하는 건 있으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충족시키려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잘 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안정감 같은 게 좀 떨어지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스타일인데 다른 내 배우자나 뭐 이런 사람은 나에게 안정감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그게 되게 이상적인 그림이기는 해요. 그게 가능하다면, 잘 된다면. 근데 그게 이상적인 거는 변론으로 하고 현실에서는 어떠냐? 사실 그게 싸움이 되고 사실은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너무 사고의 결이 다르고, 예를 들면 이 부분도 지금 뒤에 바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사건에서 많이 경험하는 부분인데, 지나고 보니 이건 무던함이 아니라 세상 판단을 못하는 흐리멍텅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내가 불안형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세상을 굉장히 투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은 노력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굉장히 좀 치열하게 고민하는 스타일들이 불안형인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의 변화에 예민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건 장점이고 어떤 건 단점이 돼요. 근데 이 장점과 단점이 이제 동시에 공존하는 게 인간인데, 내가 저 부분을 채우려고 해서 딱 안정감 보면은 나중에 결혼하고 보잖아요. 나랑 결이 너무 다르다. 그리고 안정감을 중시하는 스타일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치열한 삶보다는 자기 보존을 하려고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서로 이게 굉장히 달라요. 이제 무던함이 아닌 세상 판단 못하는 흐리멍텅함이었더라. 이게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안정적인 게 정말로 그냥 안정 성향이 있어서 안정이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상의 변화나 세상이 흘러가는 걸 못 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있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안정형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거를 연애 때 잘 이제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안정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안정성이라는 의미가 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안정성을 사용할 때의 그 뉘앙스나 의미가 달라요. 어떤 게 안정적인 건지에 대해서 사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세상 변화에 예민하면서 내 눈앞의 일에 충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것도 또 성향이 이제 두 부류로 나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 변화에 예민한 게 어떤 거냐면 내 일과 관련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업무와 관련해서 변화에 예민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세상에 조금 더 적응을 더 잘하고 잘 될 수도 있고요. 세상 변화에 예민하다는 것도 의미가 다른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 소위 말하는 트렌드 변화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트렌드 변화에 예민한 사람들은 내 그 일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죠. 뭐 소위 말하는 뭐 트렌드 세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아닌데 트렌드 세터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그럴 수 있겠죠.
이 흐리멍텅함과 안정성이 사실은 그게 같은 의미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분도 이거를 보통 대부분 그러시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세요, 이거를.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여자분은 계속 일을 하시는 거고요. 내가 계속 일을 할 거고 또래보단 조금 더 벌고 정년 보장 되니까 공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시나 봐요. 배우자 직장이 살짝 불안정해도 자기 자리 지키고 둘이 알뜰하게 살면 그럭저럭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다. 맞는데 사실 이 생각 자체는 아마 틀리시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남자가 어느 정도 한량인지에 따라 달라요. 남자의 생각 속에 어느 정도 자기 한량 유전자가 있는지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아이 낳고 육아휴직 없이 바로 출근하고 이게 굉장히 성실한 여성분이세요. 이런 분들 잡으십시오. 남자분들은. 사내 어린이집 보내면서 몇 년간 아등바등 출퇴근하는 것도 내 몫이고 내 애니까 힘들어도 큰 불만은 없었다. 그쵸. 사내 어린이집이 있는 거 보니까 좀 좋은 기업에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해요. 좀 그래도 규모가 있으신 것 같다. 생활비 각출하는 거 외에는 월급이 얼마인지 묻지 않았고 돈 관리 따로 한 게 문제였을까. 야, 요거 얘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사실은 돈 관리를 저는 따로 하는 거를 이제 사실은 나쁘게 보지 않아요. 좋아 보이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돈 관리를 지금 따로 하고 있어요. 따로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돈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한량한테 돈 관리를 따로 하라고 하면은 돈이 전혀 모이질 않습니다. 그냥 돈 다 써요. 심지어 빚까지 생겨. 이게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혼 소송하는데 이게 까보니까 빚밖에 없어. 주식 투자다 말아먹고 뭐 투자다 말아먹고 그냥 빚밖에 없어. 돈 관리 따로 했더니 돈 관리를 아예 안 했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많아요. 부부가 둘이 사는데 돈 관리를 각자 했어요. 둘 다 이제 맞벌이에요. 근데 다 서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 배우자가 모으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우리 남편이 모으고 있겠지. 우리 아내가 모으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 신기한 거는 돈 얘기를 안 해. 가산축적이나 뭐 집을 뭘 사자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제가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방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하잖아요. 주거비가 저렴하고 뭐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해도 조금 한 2억, 3억이면 막 이렇게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2억 3억이면 버니까 이거를 집을 한 채 해놓고 대출빚만 이렇게 하고서 서로 돈 관리를 하는데 서로가 돈을 안 모으고 있어. 서로가 돈을 안 모으고 있는 거야. 다 그냥 쓸 거 쓰고 막 취미생활에 쓰고 이러다가 한 50대 60대쯤 된 거예요. 50대 60대쯤 됐는데 애도 막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애 교육비도 그냥 각자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둘 다 모아놓은 돈이 없어. 이혼 소송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을 금이 좀 있어야 뭐 성공보수가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성공보수가 없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모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각출하는 거 외에는 이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데 요즘 패턴이에요. 생활비는 각출해서 내요. 이걸 통해서 애들 교육비, 뭐 학원비도 내고요. 그 다음에 식비, 뭐 이런 걸 다 해결을 해요. 근데 서로 전혀 재테크를 안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요런 케이스에선 돈 관리 따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도 살면 서로 알잖아요.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이거 돈 안 모으는 앤데 이게 연애하면 알지 않나? 나 이거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얘 돈 모을 리가 없는데 얘가 돈을 모은다고? 이렇게 의심이 들면은 그냥 한 계좌에 전 금액을 넣고 거기서 생활비를 뭐 딱 200만 원 따로 생활비 통장을 거기서 뺀 다음에 모아놓은 돈을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때 각자 관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 돈 관리를 따로 하는 거가 훨씬 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선 좋을 수 있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선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잘못 흘러가게 되면은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주의가 뭐죠?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고르는데 집중해라. 직원을 뽑을 때처럼 나랑 같이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대로 고르고 제대로 알아서 결혼을 해야 된다가 이제 제 주의예요. 한 명이 하되 이제 잘하는 사람이 하고 월말이 때 이제 공유하는 체제. 저게 좋아요. 저거 좋은데 결국에 어차피 공유를 할 거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냥 각자 두 분이 월급을 이제 받으면 한 통장으로 묶은 다음에 거기서 생활비 200, 300을 떼요. 그거를 쓰고 그 모아놓은 돈은 터치 안 하고 무조건 공동으로 투자 결정을 한다. 이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연애 때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연애 때는 서로 콩깍지가 끼어 있다. 콩깍지가 씌어 있어요. 사실은 그냥 좋게 보려고 하는 거야. 이미 연애 때 어떤 징조는 다 나타나. 사실 징조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는데 계속 좋게 보려고 해요. 좋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결혼할 땐 알콩달콩 먹고 잘 모으는 줄 알았어.
그니까요, 그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다.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셨냐, 이분들은. 본인 앞으로 여윳돈 매달 100씩은 있도록 배분을 했다. 용돈식으로 쓸 수 있는 돈을 100씩은 있게끔 한 거예요. 그쵸?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질 때까지 쓰고 없으면 빚내서 쓰는 사람인 걸 나중에 알게 됐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딱 그 사안이에요. 돈이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통장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본다. 통장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배우자감은 아니다. 절대 안 돼요. 사실은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부가 완전히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취미 생활도 따로 하고, 각자가 좋아하는 게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핵심 가치관은 서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시댁에도 알렸으니 이혼했어야 하는데, 시댁에서 사고 친 돈을 갚아주구려 하고, 다시는 돈 사고 안 친다더니 그 말을 믿은 내가 등신이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거 연결돼서 또 하나 스토리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냉정하게 하나 표현할게요. 사기를 결혼 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당하신 분들 있죠. 두 번. 사기를 두 번 당했다. 배우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제 선의로 증여를 해주시거나 어떤 자산 취득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 말고, 무언가 사고를 치고 돈을 무슨 갚을 일이 생겨가지고 부모님이 갚아줬잖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 사실을 배우자감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이런 분들이 바뀌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이거는 진짜 안 바뀌어요. 이게 갚아주는 집도 문제야. 이거 사실 갚아주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이런 거는 진짜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사기를 제가 한 번까진 이해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당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당할 수 있는데 두 번 이상 당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소위 말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정말 그 극한의 상황에서 당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은 논외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 당했다는 건 뭐냐면은 무언가 잘못된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 그거는 좀 해야 돼요. 여기서 또 예외를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하다가 사기당하는 거는 그게 거래처가 이상한 거래처 걸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요건 좀 논외예요. 이건 논외인데 일반적인 그냥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기를 두 번 이상 당했다. 이러면은 결혼 전에 사기를 두 번 이상 당했다라고 하면 조금 생각해 보셔라. 근데 보통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사기를 당했다면서 오히려 이거를 자신의 어필을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상대방한테 나는 성실히 살았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어필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자, 그 후로 부부는 쇼윈도였대요. 이제 쇼윈도 부부로 사셨고 애한테 무던히 직장 생활하고 다정한 아빠 역할만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더라. 이거는 거의 정답입니다. 네. 크고 살짝 여유도 생겨서 이제 숨 돌리나 했더니 얼마 전에 거의 어기넘는 빚과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걸 알게 됐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죠. 소비 습관은 전혀 안 바뀐다. 진짜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진짜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빚이 계속 생겼다. 요런 거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진짜 고쳐 쓰는 거 아니라서. 중간중간 나 몰래 시댁에서 갚아준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게 계속 반복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 집안도 이 사람을 포기합니다. 이게 계속 갚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계속 이러는데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첫날 확인한 게 카드 빚이었고 제가 말씀드렸죠? 페이인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페이인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사건에서 또 재산명시하는데 페이인포 들어가서 또 싹 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페이인포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한번 떼달라고 하면 된다. 자, 그때부터 동의하에 금융앱들을 강의해서 확인을 한 게 생활비에서 한 푼 두 푼 모아 놓아뒀던 배우자 명의 보험, 개혁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던 아이 명의 보험, 그리고 예비비로 모아서 줬던 크고 작은 저축성 예금까지 자기가 대출받을 수 있는 걸 다 받아서 써제꼈다. 이러면은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중 절반은 내가 모아준 것들이다. 자, 금융앱을 공유하진 않으니 중간중간 잔액 확인 요청한 게 전부였는데 그것들 담보로 다 써제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이게 이제 돈 쓰는 거는 정말 그 돈으로 차라리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했다면 아니면 여자의 눈 멀었다면 그냥 미친놈이라 생각했을 텐데 고민 없이 비싼 옷 사고 신발 사고 지가 좋아하는 운동 장비 사고 30, 50만 원씩 여자 나오는 노래방도 갔더라. 애와 내가 같이 출퇴근하느라 바빴던 그 시기쯤에도 제가 최근에 양육비 받아들인 케이스도 딱 그거였어요. 양육비를 못 주는 이유가 뭐였냐면 구독자분이 해가지고 제가 받아들였는데 과거 양육비를 받아들였는데 그 케이스도 그거예요. 이제 양육비를 뭐에 못 주냐? 이제 남자는 뻔하거든요. 술,
유흥, 그다음에 취미생활 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계속 쓰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육비도 안 주고 흔한 패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다음에 기본 씀씀이가 본인의 벌이를 초과하는데 본인의 소득 대비 지출에 대한 고민을 못하는 인간인 거를 알게 됐다. 거기다가 야 요거 이제 거의 이제 그 3종 세트 나옵니다. 3종 세트. 일절 상의 없이 퇴사한다. 자, 요것도 되게 자주 보이는 모습인데 상의 없이 퇴사해요. 항상. 그러니까 퇴사를 먼저 하고서 고지해요. 그러니까 퇴사를 먼저 해서 그 다음에 그 배우자한테 고지를 합니다. 아, 핸드폰 공유는 하지 마세요. 핸드폰 공유는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좋아요. 자,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계좌는 제가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그때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은 믿어야 돼요. 약간은 믿어야 되고 핸드폰은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그거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핸드폰 공유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그 결혼 생활에 절대 좋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분들의 또 사실 그런 것도 숨겨져 있어요. 뒤에 뭐가 있냐면 퇴사 당한 걸 퇴사했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막 그렇게 일에 막 몰두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한량류는. 그래서 퇴사해서 버티지 못해서 그냥 강제로 퇴사 당했는데 퇴사하고 이렇게 이제 퇴사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거나 아니면 그냥 거의 진짜 한량들은 내가 이딴 회사 아니면은 내가 다닐 데가 없어 이러면서 배우자랑 상의 없이 그냥 퇴사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 자, 그다음에 한 달간 정상 출근 한 척 하다가 나중에 사실로 털어놓은 것도 있었고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냐 했더니 그냥 매출자 원인이 본인한테 있다고 탓하는 분위기가 싫더래. 일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걸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거는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자, 근데 아까 이제 결혼이 16년 차라고 했죠. 적은 나이도 아니고 부양 가족도 있는데 그거 힘들다고 상의도 없이 일 때려치우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던 내 스스로가 등신 같아서 그때 뭐라 대응해야 할지 감도 안 오더라. 이렇게 됐죠. 이게 그 굉장히 좀 보여요. 보이는 스토리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달 전쯤에 몰아서 며칠 사이에 몰아서 밝혀진 일들이고 양가에서 모든 상황을 아신다. 남편이 만든 빚은 그래도 시댁이 그래도 다 갚아 주셨대요. 그러니까 시댁 지금 분들은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도 내 자식만 편 들고 막 이런 분은 전혀 아니고 다만 이제 시어머니가 정말 내가 이제 자식 잘못 키운 죄로 다 갚아주고 할 테니까 정말 너 며느리한테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게 거의 반복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요런 케이스는 좀 쉽지 않죠.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생각 진짜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내가 먼저 죽게 되면은 이 인간이 내 애 앞으로 가게 될 많지 않은 돈들도 다 탕진하겠구나 싶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내 자식 돈이 내 돈은 아니고 나는 이제 그 법정으로 그냥 관리를 해준 사람이 되겠지만 사실 그냥 다 써버리거든요. 서류상으로는 최대한 이제 다 정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지금도 하나씩 정리 중이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채무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채무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 이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채무도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분할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혼 소송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이제 협의혼으로 해가지고 진행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 아이가 아빠라는 인간 무책임을 느끼게 되는 게 너무 속상하고 멘붕이 온다. 이게 왜냐 아이가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그런 거 좀 있을 거고요. 자, 평범하게 아등바등 살고 팠던 내 바람이 과욕이었나 싶고 내가 사람 버는 돈이 똥이었구나 싶다가 내가 뭐 이렇게까지 스스로 비하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연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연애 때는요. 제가 하나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연애 때는요. 오히려 현미경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반대로 해요. 이거를. 반대로 하시거든요. 연애 때는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멀리서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느낌으로 바라보세요. 사람을. 그러다가 결혼이 되면 같이 사니까 현미경으로 그때부터 바라보게 돼. 그러면서 계속 싸움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안 맞는다는 것도 느끼고.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애 때는 현미경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결혼 때는 망원경으로 바라봐야 돼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어도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멀리서 봐야 돼요. 결혼 생활을 하면 오히려 가까운 데 있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것 같이 바라봐야지 싸움이 적고요. 그 대신 연애 때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더 현미경으로 사실은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미경으로 바라본다는 거를 상대방에게 들키면 안 돼요.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거를 상대방에게 들키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경제관념을 확인하는 대놓고 확인하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우회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계속 쓰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애 때 현미경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결혼하면은 좀 멀리 떨어져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행복하니까. 아, 그쵸. 리얼키님 말씀이 진짜 맞는데
결혼을 해도 연애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애 때 제가 저번 주에도 저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실제로 진짜 행복한 커플은 한 10쌍 중 한 쌍, 6쌍은 그냥 무난한 수준이에요. 3쌍은 진짜 크게 싸워요. 그렇게 사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6쌍이 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연애 때 그 알콩달콩하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막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그림이 뭐냐면은 뭐 연애 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연애의 연장선상에서 결혼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60을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결혼 생활에서 할 건 실망밖에 없어요. 네, 절대 그 부분은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 사실 뭐 본 영상에서도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했던 게 어떤 부분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냐. 양육자.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을 좀 한번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랑 데이트하고 이럴 때 행복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걸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조금 더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힘들 때 회피를 하는 스타일인지 뭐 육아하면 사실 다 피곤하고 이러잖아요. 굉장히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데 이 사람 보니까 힘든 거를 잘 이겨내는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내 애랑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힘들 때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자, 뭐 그런 남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지혜, 그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냥 알콩달콩 행복하게 하는 그 연애의 연장선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만약에 어떤 뭐 심각한 문제에 처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겠구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연애 때 좀 이렇게 상대방 파트너를 좀 바라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이혼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와 남편의 교류는 자유롭게 두려고 한다. 저는 사실은 이 방식을 좋아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집이 좀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면접 교섭을 따로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왕래하는 스타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물론 이렇게 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지만 주요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는 그냥 같이 뵙거든요. 그냥 같이 해가지고 같이 뵙고. 이제 그런 게 좀 가능해졌어요. 제가 일종의 약간 중재자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집안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말씀하신 게 좀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양육의 의무 또한 빼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얘기 다 지우게 할 거야. 이건 이제 양육비를 받겠다 이런 말씀이고.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집이 있으면 나 같은 케이스 아니라면 어느 정도 지지고 볶는 게 일반적인 가정의 범죄에 들어가니까 위로 받으라고. 이분은 좀 제가 글 쓴 걸 보니까 뭐 맞춤법이나 이런 거가 뭐 조금 뭐 틀리신 분들은 있겠지만 인생의 지혜가 있는 분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 말이 되게 맞아요. 이게 이혼이라는 건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아이 때문에 참고 산다라는 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냥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고 인생이 그런 건데 그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집이 있으면은 이 정도 케이스가 아니면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게 보면은 어느 정도 지지고 볶는 게 일반적인 가정의 범주에 들어간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 다 싸워요. 그리고 여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지지고 볶고 다 해요. 그래서 그걸 했다고 해서 우리 집이 특별하게 뭐 불행하거나 특별하게 굉장히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의 범주에 다 대부분 들어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0. 그 60에 해당하는 분들도 다 지지고 볶고 어느 정도 살아요. 근데 이제 심각하게 싸움을 하시는 가정이 30 정도 되는 거고 그 정도인 거지 이제 60 정도에 해당한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내가 뭐 예를 들면 오늘 남편하고 약간 말다툼했다. 아내랑 오늘 좀 말다툼했는데 요 정도로 막 바로 막 아유 씨 막 이러면서 이혼 생각이 들고 이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한 이 정도는 지지고 볶고 산다. 근데 물론 요즘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죠. 자, 어쨌든 맛있게 점심 먹고 가능하면은 다들 행복한 결혼 생활 하기를 바란다. 응원의 댓글은 환영하고 비난의 댓글은 미련 없이 차단할게. 저 이분 말씀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제 사고방식하고 좀 비슷해. 저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응원의 댓글은 좋아하고요. 그냥 비난의 댓글을 굳이 보면서 고통받지 않아요, 저는. 예.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러고 넘기는 거죠. 예. 그냥 나 좋다는 사람 60 정도면 된다 싶으면 오케이 해야 함.
저 공감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그 대신 여기서 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나 좋다는 사람 고르세요.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결혼을 추천드릴 때 60을 생각하고 하시라는 거는 여전히 유효해요. 여전히 유효한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저는 상대방이 저를 좀 더 좋아하는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좋아서 하는 결혼보다 상대방이 나를 좀 좋아해서 하는 결혼을 하시고 60에 해당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예, 조율도 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예. 사실은 저도 스타일이 뭐였냐면 저는 남자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성분들한테 감히 막 조언을 막 엄청 잘할 수는 없어요. 물론 남자들을 좀 뭐 유혹하거나 남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남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남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 꽂히는 경우가 좀 더 많은데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나를 좀 더 좋아해주는 여자랑 결혼을 해라. 이거를 이제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저는 연애도 그런 연애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좀 해보시라 이렇게 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서 하는 연애도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분은 남편분을 잘못 골랐다라는 뭐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인생에서의 연륜이 느껴집니다. 열심히 사시는 게 딱 느껴져. 아까도 이제 뭐 어린이집 하면서 애들도 열심히 돌보시고 육아휴직 없이 바로 출근하고 전 이런 분들 중에 진공 많거든요. 그 육아휴직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육아휴직 관련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육아휴직이라는 게 참 좋은 제도예요. 모성 보호를 하고 아이를 키울 시간도 확보를 해주고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아이를 물론 키우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죠. 근데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놓으면 안 돼요. 원래는 일을 놓잖아요. 이게 1년 정도만 놔도요. 다시 일을 하는 게 무서워집니다. 사실은 다시 일을 하는 게 무서워지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인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 같은 특이 종자들을 제외하고서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일을 그래도 좋아하는 스타일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하고 책 보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람은요 98% 정도는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 주변에 좀 진국인 여자분들이 좀 있어요. 진짜 얘기하면은 이 약간 그 일에 대한 욕심 있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일에 대해 욕심 있는 여자들은 진짜 아이 낳고 바로 일하는 경우도 좀 많이 봤어요, 저는 사실. 좀 많이 봤고 물론 아주 갓난아기 막 돌도 안 됐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하고서 그냥 어린이집 보내면서 어떻게든 일을 좀 하려고 하고 이런 여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이분이 딱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은 이게 딱 봐도 지금 자기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사내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몇 년간 출퇴근하면서 이거 제가 힘든 거 알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아이 그 등원을 시키고 있는데 그 아침에 막 나 일도 해야 되는데 나 재판 막 10시에 재판 있고 막 11시 재판 있는데 애 막 데리고 막 등원 시키고 막 이러면 막 정신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솔직히 정신 없거든요. 대부분의 그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열심히 산 게 느껴져요. 저는 이런 여자분하고 이제 결혼하셔라 이렇게 항상 권하죠. 그리고 여기 이게 딱 그 말에서 표현이 나오죠. 내 몫이고 내 애니까 힘들어도 불만 없었다. 봐봐요. 이게 전 이런 표현 참 좋아해요. 저도 이런 마인드인데 내 몫이고 내 애니까 힘들어도 불만 없었다. 이런 마인드 얼마나 좋아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 이게 이런 여성분하고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그러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은 또 남편이 별로야. 이게 남편 책임감이 있는 여자는 또 남편이 상대적으로 좀 책임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왜냐면 이게 그런 남자들이 이런 여자를 찾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거는 이 남편은 왜 이 여자랑 결혼을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 남편은 왜 이 여자를 선택했을까? 분명히 이 여자분이 조금 더 에너지적으로나 이런 거는 좀 더 센 여자일 거예요. 남자분이 오히려 에너지는 약할 거야. 근데 한량들은 이런 여자를 찾아요. 그리고 이 여자분도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어. 보통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엄마 마인드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게 여기 지금 초반의 부분을 보다 보면은 여기 이런 게 나와요. 남편이 나보다 덜 벌고 모은 건 없는 건 알았어.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엄마 마인드인 거예요. 약간 내 남자는 내가 어느 정도 케어하겠다. 뭐 없어도 만족해. 그러니까 이러면서 좀 안고 가려고 했던 거죠. 이 여자분도.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 앉는 게 거인의 팔이 돼야 이제 안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는 부분에서 마음을 줬다고 하는데 그냥 남편이 잘생긴 게 더 설득이 있겠네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 중에서 남편이 그냥 잘생긴 외모로 좀 어필해가지고 결혼한 케이스가 좀 있긴 해요. 사실 그렇긴 해. 저희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되게 오히려 괜찮은 분들은 약간 남자분들 이상한 남자를 고르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었어요. 근데 오히려 약간 좀 이제 솔직히 말해서 남자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여자분들이 오히려 결혼 자체는 잘해. 그리고 내가 책임감 있는 여자나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여자라고 보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남자를 고를 때 좋은 남자가 잘 안 걸리는 그런 경우도 좀 있다. 예. 그런 경우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엄마 마인드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을 아마 이분은 아들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실제로도 아들처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자, 그래서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그거 남자 장애임. 이게 강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맞는 것 같아. 하면 팔수록 정신병이나 비정상범죄에 해당하는 느낌이 강해졌다. 뭐 충동절제나 이런 게 어렵고 뭐 장애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안 좋죠. 좋지는 않죠. 자, 그래서 내 경우는 애 때문에 이혼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울까 이런 게 염려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쵸? 자, 살다 보니 그냥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직업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은 부류 만나는 거랑 다르게 나와 아이의 인생 상당 부분이 피해 입은 느낌이지만 잘 회복되겠지. 고마워. 이렇게. 회복은 될 거예요. 예, 회복은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이 돈을 쓸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뇌가 없는 인간의 생각이 없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나 이제 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정말 돈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아요. 정말 아주 많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던 거지? 그동안은 그런 낌새를 못 알아차렸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낌새는 있었지만 상식선을 세게 넘는 행동까지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그냥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예,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정도 선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느 정도까지 개판인지까지는 파악을 못했다 이거예요. 자, 아이고 고생했어. 뭐 이렇게 뭐 그냥 위로의 댓글도 있고. 와, 난 한 달에 50만 원도 안 쓰고 버는 돈 다 저축해서 지금 서울시 세채 금융자산만 20억인데 남자가 소비 습관 엄청 안 좋네. 못 버는데 왜 써? 난 돈 모으는 게 재밌고 좋은데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대다수 정상인의 생각이지. 라고 이제 이분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여러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이 웬만한 어떤 성향의 차이거나 이제 큰 어떤 그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면 서로 이제 지지고 볶고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경제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나 개념 없이 소비를 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이게 거의 해결이 잘 안 된다라는 부분 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이혼 소송 굉장히 열심히 해드리고 있고 형사소송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 주변에 홍보랑 이제 선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